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면 수익률이 이게 연금이나 이런 거보다 더 낫지 않을까? 뭐 연금 대신에 우량주 또 배당주 이런 거 매달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니까 매달 이걸 사 모아서 적금 듣듯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우량주, 배당주를 꾸준하게 사서, 그러니까 연금과 어떤 별개의 문제로, 연금은 연금이고 주식은 주식인데, 꾸준하게 우량주나 배당주를 사서 내가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으면, 거기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일정한 현금화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하신 분들에게도 포트폴리오 하나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2020년, 21년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야, 연금 박사님 말 듣고 우량주, 배당주를 사가지고 제가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노후 자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막 오르니까 갑자기 사는 금액을 늘리기 시작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만 사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와서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좋았어.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뭐 보니까 배당을 분명히 보라 그랬는데 배당은 안 보고 그 빨간색 파란색만 보고 있고 잔고가 마이너스가 자꾸 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불과 2년 만에 내가 이걸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러면서 배당에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방법은 좋지만 고민할 게 뭐냐면 주식과 연금의 전반적으로 좀 차이를 보자면 캐시플로우를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비슷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은 묻어두는 자산이고 10년, 20년 되면 내가 납입만 하게 되면 연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흔들리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때 나오셨을 때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죠? 네, 맞아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우량주고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갑론을박 막 하실 텐데. 자,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묻어둘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동행하자.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다면 뭐냐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붐이 일어나서 2020년, 21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뭐 5만 원, 4만 원이던 주가가 8만 원, 9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죠. 그때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사고 팔기 되게 좋은 시나리오였고 지나고 보면 그때는 사고 팔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캄다운하고 그러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핫한 종목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이런 거. 그런 거 사서 좀 오래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걸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핫한이란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핫한. 이게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행이라는 것이 내가 유행을 앞서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 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물 빠진 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셨을 때 나는 대부분 다 어디서 사냐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차 전지가 핫하다 이걸 해가지고 그걸 사서 내가 20, 30년을 보유할 수 있으면 지금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지금 샀는데 뭐 단기적으로 몇 달, 1, 2년 내에 수익을 보신다면 사실 그건 또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으냐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에서는요. 핫한 시장, 핫한 투자 대상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핫한 잊어버려라. 유행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철학을 가지고 우량주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본인의 성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장기 투자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지 마라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 네네. 뭐 이런 걸 또 구분해 주셨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 지금 5가지 성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이런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돼.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자, 첫 번째, 투자를 은행 예적금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은행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반찬끼리 비교를 해야지. 밥하고 반찬을 비교하면 안 되죠. 네. 밥을 먹을까 반찬을 먹을까 아니라 내가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이걸 비교하는 건 말이 되는 거지만 밥을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는 아니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시면 결국은 뭐냐면 아유 내가 주식이 안 좋으면 다시 예적금 갈 걸. 뭐 예적금 있다가 보면 왜 이렇게 금리가 낮아 다시 주식할 걸.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등락, 급등, 급락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일희일비하게 돼요. 네. 그죠? 일희일비하면 어떠시겠어요?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럼요. 내가 놀이공원 가가지고 하루 그냥 놀이기구 타는 거는 재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탄다고 생각해봐요. 미쳐요, 미쳐. 예.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언제 사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언제 살지 알면 내가 사지. 당신한테 왜 가르쳐줘?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더 싸게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오늘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일 더 싸지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투자를 못 해요. 네 번째, 언제 팔지 타이밍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거. 이거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다 알 수 없거든요. 다만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매도에 쓰시는 것이지 이렇게 매매 차익 목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종목에 관심 갖는 사람. 내가 이 여자랑 살기로 했어. 그럼 이 여자랑 살아야지. 이 여자랑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삼성전자 하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날라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막 눈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배터리 가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만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가 가고 저기 가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갈 걸.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마셔라. 사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요. 이런 분들은 단타를 하시지 말고요. 아예 하지 마시고 주식 단타를 하면 누가 성공했을까요? 거기 저 주식 팔고 사는 그럼요. 증권사. 네, 증권사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년, 22년 뉴스를 보시면 증권사들은 수익 잔치를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2년 해보고 나니까 어땠어? 원금이거나 손실이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손실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난 손실날 이유가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수수료로 빠진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고 손실이 났으면 뭐가 원인인지는 알아서 그걸 다음에 반복하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도 뭐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원인을 잘못 찾고 계시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더 배불려지는 거죠. 금융회사가 배불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금융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하고 주식의 공통점은 뭐 없습니까? 차이점은 알겠는데 공통점 잘 모르겠어요. 네, 연금 주식 공통점. 캐시플로우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니까 나중에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월세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주식 배당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연금도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비중이란 것은요. 이거는 비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자산이 얼마 뭐 이게 아니라 일단 노후에 생활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비중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의식주 비용이라는 것이 물론 좀 더 들어가신 분도 있고 덜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아주 최소 생활비 한 달에 150에서 200, 적정 생활비 한 200에서 300 정도. 이 규모 정도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내가 전체 자산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럼 전체 자산의 100%를 연금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전체 자산이 무슨 뭐 많이 있다. 그럼 뭐 1%, 2%를 좋으니까 결국은 그 연금을 확보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월세를 받아서 거기다가 한 몇백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월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그렇고 또 세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조금 더 얹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주식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순위가 저는 비중이라기보다는 순위가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 그 다음에 부동산 월세로 여유 생활비, 그 다음에 나머지로 주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네. 하시고 퇴직금을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지만 네. 이런 분들 목돈으로 받잖아요. 일반 회사원들. 공무원, 군인도 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 연금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그럼. 퇴직금 근데 난리 나는 거 아니까. 그냥 목돈으로 뚝 받는 분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세요. 이를테면 뭐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뭐 이렇게 생겼다. 네. 그럼 어떻게 굴릴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퇴직금 받아 나오시는 거는 IRP로 받아 나오시는 거예요. IRP. 자, 그러면 IRP로 넘어가는 순간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일시금 받게 되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 IRP로 넣어서 받게 되면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절세해서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IRP로 활용하시고 그다음 IRP에 넣어서 거기서 연금 받을 때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금액을 운용하는 것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운용은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안전자산에 보통 70에서 80%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6억이 내가 전 재산이 600억인데 6억이야. 그러면은 맘대로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6억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맞아요.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네. 이걸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배짱은 어떻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억 중에서 적어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전체 자산에 넘어온 자산의 한 7, 80%는 그냥 예금 가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걸 누가 와가지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옮겨봐야 딱히 더 많은 대안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정도의 퇴직금 받아 나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로 노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연금 적지 않게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있으실 거고 퇴직금 매덕이 있다. 그러면 잘 따져보면 내가 이거를 그냥 크게 소비만 늘리지 않으면 내 노후는 문제 없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더 하려다가 더 큰 리스크에 처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맡기지도 말고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한 7, 80%는 은행 안정적인 예금을 통해서 IRP 계좌에서 운영하시고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뭐 2차전지 ETF를 사든가 아니면 그건 운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내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상담하러 갈 때 꼭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상담 창구에서 하는 말이 흔들리는 순간 끝납니다.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은행 또는 증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걸 권해요. 근데 그게 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 박사님 하신 얘기처럼 본인의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0% 공감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딜 가시든 꼭 하시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이 질문 하면 안 돼요. 아, 밥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밥이에요, 밥. 소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모아왔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언제 쓸 계획인데 여기에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답을 주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래. 그런 질문 받으면 움찔해요. 저도 마찬가지 상담하는 입장에서 와가지고 연금 박사님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설명하죠.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왜 답을 잘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잘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딱 가서 질문하셔야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밥이 안 된다.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질문 뭐가 좋아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국민연금인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돈을 날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이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리콘밸리뱅크,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데 국민연금이 조금씩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손실이 좀 크겠죠. 근데 지금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좀 이렇게 막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다시 회복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봤더니 지금 실리콘밸리뱅크도 한 1,300억 원대, 뭐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 기금이 지금 900조거든요. 900조. 그게 사실 네, 작년에 까먹은 게 거의 90조인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1,000억 까먹은 거 봐야 티도 안 나고 전체 운용자산의 한 0.1%도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중한 돈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를 담보로 국민연금을 내는 건데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제 연금이 깎이고 있고 손실이 잘못되거나 또 많이 손실을 보게 되면 뭐 10% 깎인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금 고갈도 당겨지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받는 연금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자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만약에 제가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시장이 10% 20% 빠졌는데 코스피가 3,300 갔다가 지금 2,400으로 떨어져 있는데 전체 시장은 30% 가까이 빠졌다. 나 10% 빠진 거면 잘한 거 아니냐. 좀 칭찬 좀 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선방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한 8%에서 10%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 한 거는 나름 선방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고 현재 연금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선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조가 넘는 거의 1,000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000조 정도 돼요. 2,000조. 진짜 상당한 금액이네. 근데 중요한 건 전체 시장이 2,000조인데 국민연금이 900조예요. 자, 만약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900조를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중에 절반이 국민연금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앉아가지고 야, 오늘 주식 빼자.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금 운용상의 좀 이렇게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 정도면 선방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손실 금액 뭐 이런 것보다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액이 지난해 90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90조면 어쨌든 규모가 크더라도 그렇죠. 그 고갈 시기가 몇 년 당겨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040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최고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한 1,700조에서 1,800조 사이까지 이제 쌓인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인 수익을 가정했을 때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1,800조, 1,700조가 거의 100조 가까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 봤을 때 최소 못해도 한 1년에서 크게는 한 3년 정도의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거. 재정 계산을 지금 꾸준하게 한 3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다음 재정 계산 때는 지금은 이번 재정 계산 때 2055년에 고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계산 때는 제가 보기에는 2053년 정도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젠가 국민연금에서 전자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 상태로 보시면 나중에 65세부터 193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아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셀코TV 구독자분들은 190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992년부터 붙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봤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90년대, 88년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계속 보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의 상한선을 내오셨기 때문에 지금 180에서 많게는 200 넘게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셨거나 국민연금을 좀 안 내셨거나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 전체 국민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80% 이상은 실제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럼 중간에 불이 많았다가 또 했다가 그렇죠. 막 이런 네네. 분들이구나. 그리고 소득이 좀 적게 벌 때가 있어가지고 적게 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57만 원대밖에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주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경우에가 150에서 200 사이고 그 이하의 경우는 좀 100만 원 밑에가 더 많습니다. 이게 전 직장 생활을 오래 꾸준히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는 거지만 사실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190 국민연금을 190 받으면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생활한다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다가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국민연금에 날라온 것 중에서 내가 납입한 원금이 있고 받는 연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낸 원금이 한 1억 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한 달에 190, 200씩 평생 받아요. 1년에 2,400이고 4년 받으면 1억이에요. 그렇구나. 낸 돈을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죠? 만약에 65세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내가 95세까지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4년의 원금을 회복하기 때문에 거의 원금의 7배, 8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젊은이들은 네. 아니 그러니까 고갈되지 이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겨서 결국 후세대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형평성을 봤을 때는 잘못된 제도예요. 우리가 주식 얘기 자꾸 하고 어디 투자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비중을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6% 정도, 그다음 해외 주식은 한 40%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한 5,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를 채권이라든가 대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들이 더 많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주식으로 그래도 전에는 많이 뭐 흑자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시면 S&P 나스닥 보시면 지난 한 2, 3년 동안 국내 주식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뭐 그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가 좋아서 해외로 간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에다가 지금 수백조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래가지고 딱 이제 투자했는데 갑자기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금을 빼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평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빼줘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빼줘서 대한민국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 시장에서 빼는 것이 그만큼 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조상을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도 국내 시장을 비중을 줄이고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 후보들마다 했고 지금 대통령도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겁니까? 개혁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거. 그래요? 건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뭐 신용은 내고 전 정부에서도 왜 실패했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연금 개혁 같은 거 보셨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프랑스 연금 개혁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62세로 되어 있는 거를 65세로 하려고 그랬다가 64세로 늦추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과 약간 달라요.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다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결정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연금 개시는 이미 65세로 늦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혁의 요지는 뭐냐면 더 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 더 내라는 연금을 더 내라. 네, 그렇죠. 더 내고 덜 받고. 그렇죠. 덜 받는 거는 요즘엔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이제 60세까지가 의무납입이니까 몇 년 남으셨어요? 지금 한 3년 남았네요. 그렇죠. 만으로 하는 거죠? 네, 만으로. 3년 남았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 더 내라. 지금보다. 자, 그럼 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57세이신 분은 3년 남았어요. 30살인 사람은 몇 년 남았어요?
한참 남았죠. 30년을 더 내야 30년 돼요. 남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결정인데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길게 남은 사람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야, 이게 좋고자 안 좋고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게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기금을 올려서 서로가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기금을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국민 개인이 나와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를 국내 경제학자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83%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금 제도를 그러면 아까 이제 딱 잘라서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 어떤 구조가 나와도 안 되는 겁니까? 네,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가 다 안 먹든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젊은 세대와 중년, 노년 세대가 갈라치게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거는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용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연금을 거의 19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깎아서 100만 원만 받으세요. 기분 나쁘죠. 하시겠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받을 사람을 깎는 건 지금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뭐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받는 사람 거 깎는 건 되게 위험해요. 지금 받고 있는 분들 거? 왜냐면 어제까지는 1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6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국가가 무너지는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이미 무너져간, 이미 망쳐진 제도를 가지고 자꾸 살리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지금 망가져가는 포대를 자꾸 여기다가 기우고 무슨 바느질하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얘대로 저물어 가게 놔두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혹은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뭔가의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이 해결하는 부분이 점점점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초점을 바꿔주는 거. 지금 이제 말씀은 개인이 그 연금을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이시기도 한데 그러면 그 방법은요? 개인적으로 개인 연금을 들으시라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또 똑같이 국가도 사적 연금에 대해 더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공적 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적 연금에서 채워서 전체적인 내 노후 준비에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사실 운용이라든가 지급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이 하겠지만 점점 이게 금액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점점 국민연금이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개혁이 되면 더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연금 상품들은 수익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품 스펙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할 때만 해도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을 놓고 있으면 아무리 제가 개인연금을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도 국민연금이 훨씬 좋은 겁니다. 물론 한도는 있죠. 무제한 납입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연금을 노후준비 1순위로 보시고 하십시오. 여기 있는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적연금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갭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적연금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국가도 이쪽 부분에 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20대 청년이 국민연금에 드는 경우와 사적연금을 잘 선택해서 드는 경우 이 친구가 65세 받는 연금 액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약간 전문 용어를 썼거든요. 골든 크로스라고. 골든 크로스 뭐가 이렇게 그렇죠. 겹쳐지는 부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자기가 이제 그 지지율이 내가 원래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위 후보를 역전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점점점 하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사적연금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대. 네. 50대는 아직도 국민연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추납, 반납, 물가상승률 반영, 연기연금 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50대들은 동일한 돈,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좋죠. 예. 물론 이제 직장가입자들은 자동으로 납입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라든가 임의가입자들이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40대로 내려가니까 이게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똑같은 50만 원을 내가 국민연금 납입하는 것보다 개인연금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은 의무 납입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30대, 20대로 가니까 현재 국민연금 제도로 봤을 때도 20대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납입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더블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네, 사적연금이 2배가 높아요. 지금 이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적연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또 금리도 올라가면서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에 나오셨을 때 한 4%, 5%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5% 연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6%, 7% 연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래봐야 5년, 10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만 20, 30대에 가입한 사람들은 20, 30년 정도의 그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죠. 7%대가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바뀌지 않아요? 네, 현재는 그 상품, 연금 상품은 고정이에요. 고정인데 이제 단지 이자가 복리는 아니고 달리인 경우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을 텐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7% 달리라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리로 환산해도 뭐 4, 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다만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를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받지 말고. 그렇죠.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거나 목돈 수령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이제 몇 살까지 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납입 기간은 뭐 정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 15년, 20년 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받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금리를 좀 주고 나중에 연금 받는 구조가 사실 공적 연금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젊은 층,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또 저 연금 계좌 절세 혜택. 연금 계좌 절세는 그동안도 해왔던 건데 이게 확대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적연금 지원에 대한 강화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흉내를 약간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연금계좌, IRP나 연금저축, 연금펀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였고 또 소득이 뭐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막 제한되고 이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0세 이상은 200 더 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관계없이 누구나 900만 원까지.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라는 거죠. 전에 700만 원이 예, 작년까지 700까지 납입을 하고 납입 한도는 1,800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걸 900까지 늘려준 거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900이 아니라 좀 많이 늘려줘야죠. 더 많이 하라고. 한 1,200만 원 정도. 그럼요. 그다음에 연금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내이면 5.5%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료하거든요. 근데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했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빼서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거를 분리과세 16.5%로 좀 완화해주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게 뭐냐면 아니 1,2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몇 년 전 제도예요. 수십 년 전에 1,200 잡아놨던 걸 아직도 1,200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었군요. 그거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초과하면 세금을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200, 300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1,200을 2,400, 3,600으로 올려주는 게 연금을 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10년, 20년 전 구닥다리 제도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으니 이건 뭐 지원 자체가 아니라 무관심인 거지, 무관심. 일단 그런 거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연금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고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겠다. 금전적인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제도에 대한 전문가가 국회에 없다는 거예요. 국회
비례대표가 그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영주 대표님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시면 되겠네. 내년에 들어가세요. 도와주십시오. 요즘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 뭐 전부터 들렸는데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의 구조가 좀 재편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누누이 셀코 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기존은 변함없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네.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 코로나 2년 3년을 통해서 이미 더 심화가 되었고 그리고 뭐 주가가 자산 가치가 좀 하락하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결과적으로 다 부익부 빈익빈이 재편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단적인 사례 우리 1월 3일 날 그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예. 딱 보면 제가 보는 순간 느꼈어요. 지방은 죽이고 서울은 살리자. 왜냐면 서울이 근데 어쩔 수 없어. 네. 그 제도를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대출 제도랑 이런 걸 풀어줌으로써 무너져가는 지금 리스크가 막 건설사부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부자들 중심으로 지금 사회가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망하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기회의 공평, 무슨 사회의 뭐 평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나 결국은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이 부자들을 살려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해제하고 부동산 경기는 약간 안정된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지금 수도권은 안정돼 있어요, 현재는. 사실 뭐 하락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시지만 수도권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들은 뭐 이미 금매는 다 빠졌고 사실 우리가 수도권 얘기만 들으면 그렇지만 지방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분양도 그래요. 분양도 아니 그 분양은 원래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분양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사람이 지방 가서 사겠어요? 지방 사람이 서울 와서 사겠어요? 지방 사람이 서울 와서 당연하죠. 돈 있는 사람 전부 지금까지 못 샀는데 앞으로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서울 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 무너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책을 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냐?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살리는 정책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까 네. 부동산이 오를 땐 다 부자 된 느낌이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집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진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산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부동산 중심으로 해왔고 이제 그런 지금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장치를 쓰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자산 구조가 계속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 네. 때문에 힘들어 하신 2주택자들 뭐 지금도 아직 다 풀리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거 하나 사가지고 내 집에 살면서 월세 받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게 상당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도 그걸로 노후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현금 캐시플로우를 발생하신 분들은 잘 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일부일 뿐인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동산을 사는 진짜 이유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진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필요로 하시겠지만 대부분 갭 투자예요. 부동산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을 물어보면 오르는 걸 기대하고 그렇죠. 재테크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에요. 네. 한 번 사면 안 팔아요. 그게 가격 상승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팔아줘야 되는데 때가 되면 현금화 해줘야 되는데 계속 묶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돈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썼을 때 그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집에 장롱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순환이 안 돼요. 마치 우리 몸하고 똑같아. 우리 몸이 경화가 일어나면 동맥경화, 요즘 뭐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피가 흐르고 순환돼야지 우리 몸이 돌아가는데 순환되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긴 먹는데 뒤로 변으로 안 빠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위험한 이유, 특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한 뭐냐면 이게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라 소비되는 자산이 아니라 쌓이는 자산이라는 거죠. 제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은 부자들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씩 연금을 다 준비해야 돼. 왜? 연금을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면 결국은 연금 가입하는 목적이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죠. 묶이는 자산에서 소비하는 자산으로 자산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당한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얘기인데 네. 그걸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부동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까? 근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을 그냥 뭐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다 쓰고 가져라. 사실 그걸 팔아서 연금으로 가입하는 또 힘들잖아요. 또 주거의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연금은 국가가 어쨌든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재 9억 원 이하의 집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뭐 서울 시내의 핵심지역에 있는 집들은 안 되고요. 네. 외곽에 있는 집들이라든가 지방은 가능하죠. 20억, 30억짜리 집에 사시는 것보다 그 집을 좀 정리해서 조금 외곽에 공기 좋은 곳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또 그러시겠지만 네. 교통 있고 의료기관 좋은 곳에다가 한 5억짜리 아파트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도 뭐 증여도 하고 쓰기도 하고 주택연금도 받으시는 것 이런 게 사실상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근데 노년 파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네. 노년에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년에 파산하기 쉬운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 노후 파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여기 우리가 잠깐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노후 파산은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노후 파산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계층은 저소득층일까요? 중산층일까요? 중산층이겠죠. 네. 네. 노후 파산이 발생되는 계층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많이 쓰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공적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이상, 뭐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크게 상해당할 금액도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후 파산의 핵심적인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계층이 중산층, 중산층, 네. 중산층. 왜 그러냐? 우리는 중산층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기업의 부장이었어요. 뭐 임원이신 분도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접대 받고 차도 뭐 회사에서 나오니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 운전하는 습관도 그래. 네. 어차피 법인카드로 쓰는데 그냥 쫙 밟고 끼익 쓰고 뭐 가다 뭐 끼어들게 하고 뭐 연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 이 모든 돈이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했던 소비 수준을 줄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평균적인 소비 금액이 한 달에 500에서 1000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걸 내 돈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즘 특히 SNS. SNS에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아, 나는 해피해 이거만 오는. 그렇죠. 막 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골프에 치고 있어? 얘는 뭐 좋은 차 타고 있네? 얘는 맛있는 거 먹고 있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하다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이 점점 까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진짜 머지않은 장래에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서 네. 그렇게 파산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가장 빨리 준비해야 되는 뭘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금, 가장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통해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 끝까지. 평생 현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그렇죠.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일을 하셔야 된다. 아, 근데 그 일거리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거리가 없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할 만한 게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 할 만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을 60세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고민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하셔야죠. 왜냐면 내 인생이 이 회사에 다녀서 퇴직할 수 있는 날이 55세, 60세라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이 70세, 10년 살다가 사망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죠. 직장 생활했던 기간보다 내 노후가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나. 초, 중, 고, 대학까지 해가지고 거의 15년, 20년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잡을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인생의 이막을 설계하기 위해서 최소 10년, 20년은 준비해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 안 하고 마지막 3개월 전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일자리는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있는데 내가 명색이 대기업이어야 다녔는데 저 일을 해야 돼? 체면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 일이 뭐 정말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노후에 정말 쉽지 않겠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리 준비해 오면서 내가 나가서 뭔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있고 거기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노후의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비할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가서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하잖아요. 나도 즐겁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생산적인 시간에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생산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인 노후를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이 돼요.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거 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네. 모르는 건 하지 마셔라. 네. 네. 지금까지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인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꾸준하게 경험을 해왔던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아무리 수익이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평생 소득을 만드세요. 예, 그게 연금 소득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공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시라는 얘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꼭 생활비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 만드시고 세 번째로 일하셔라. 평생 현역. 네. 그죠? 내가 꼭 정말 죽을 때까지 남이 시키는 정말 그런 일 말고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거 만드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예요, 의료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데 젊을 때는 사실상 질병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나이 들면 더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꼭 뭐 보험이라든가 제가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통장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된다. 네, 오늘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 모시고 걱정스러운 국민연금의 개선점도 알아봤고요.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밥과 반찬 골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투자도 골고루 소신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물론 감사합니다. 네.